네, 이번에는 과학도서 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북카페 시간입니다. 반디앤 루니스 김현선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네. 건가요? 오늘은 인류와 함께 오랜 시간 그 역사 속에 있어온 식물이 그 우리의 삶과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 식물 세상의 은밀한 지배자입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 책을 들고 있는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식물과 함께해온 인류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겠군요. 예. 식물도감이 그 각각의 이름과 특징을 통해 식물학적 지식을 제공해 준다면 이 책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식물과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그 둘 사이에서 생겨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책의 부제가 식물에 새겨져 있는 문화 바코드 읽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광학 스캐너로 이 바코드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읽어내듯 식물이 간직하고 있는 문화 이야기를 알아보는 거군요. 예, 우리 조상들이 나무를 신성시하며 제를 올리고 소원을 빌었던 것처럼 열합 문화권에는 각기 다양한 인간과 식물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 신화로부터 그 속에 등장하는 식물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인간이 됐다는 이 단군 신화가 생각나네요. 네, 저자 또한 마늘과 쑥, 박달나무를 우리 신화에서 쉽게 찾아내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상 알고 있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양의 신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신화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먼저 떠올릴 정도로요. 게다가 이 신화는 문학, 미술, 음악, 건축 등 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되며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신화는 당군과 주몽, 박혁거색, 기말지 등 건국 신화가 거의 전부인데요. 그래서 저자는 우리 신화에 등장하는 식물 이야기를 찾아 이 책에 담고자 한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책의 주요 내용이 이 저자가 찾아낸 우리 신화 속의 이런 주요 식물들 이야기군요. 저자가 그동안 충분히 말해지지 않았던 우리의 신화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 등장하는 식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 것은 맞는데요. 전체 내용이 우리 신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자는 특정 문화권이나 나라의 구분 없이 인류에게 있어 식물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녀왔는지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우리의 신화와 다른 문화권의 신화에 식물이라는 코드를 입력해 접점을 찾고 그로부터 서구 문화권의 식물 이야기와 우리의 식물 이야기가 때로는 만나고 또 때로는 다른 길을 가는 모습을 모두 보여줍니다. 그 접점으로부터 이 책의 주인공인 수로 부인의 진달래, 마고 여인의 복숭아나무, 유아 부인의 버드나무, 심청의 연꽃, 그리고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인 사과나무, 비너스의 눈물이 변해서 생겨난 양귀비, 게르만족의 거의 유일한 나무로 추앙받았던 마가목 등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동서양의 구분 없이 인간의 여러 이야기에 담겨 있는 이 식물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군요. 그런 맥락에서 저자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와 메소포타미나의 길가메시 서사시, 아담과 이브의 에덴 동산, 푸생의 플로라의 왕국, 보티첼리의 봄,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서왕모가 등장하는 산해경, 인디언의 전설, 해리포터와 반지의 제왕 등 장르뿐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를 오가며 인류 문화에 남겨진 식물의 발자취와 흔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한 권의 책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등장하네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책을 읽다 보면 인간이 식물을 통해 무엇을 보았고 또 무엇을 원하였는지, 즉 식물에 투영되어 있는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지 찬찬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특히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생과사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가 신화 이야기를 할 때 처음으로 들려주는 게 바로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서천 꽃밭 이야기고요.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리기 위해 환생꽃을 꺾으러 간 서천 꽃밭에 사후세계와 생명의 유래, 그리고 신화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영혼의 윤회 사상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로
또 죽어서 꽃으로 환생한 존재를 그린 푸생의 플로라의 왕국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물과 묻, 겨울과 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버드나무, 심청전에 등장하는 연꽃으로 의미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꽃이 화려하게 피었다가 시드는 과정이 사람이 태어났다가 늙어서 죽어가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게다가 꽃은 계절이 변하면 새로 피어나 마치 삶이 죽음으로 죽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생명순환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청전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청전은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효라는 주제로 요약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시대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1970년대 최인훈의 희곡 달아달아 밝은 달아와 2007년 황석영의 심청 연꽃의 길에서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성적인 희생물이 되는 한 여인의 삶으로 재해석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심청전에서 효를 빼고 20세기 작가들이 추가했던 현실적 설정도 버리고 남은 이야기의 본질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즉 연꽃을 타고 물 위로 떠오르는 심청이를 통해 삶과 죽음의 세계를 연결하는 생명순환설화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태초에 물과 연꽃만 있어 이로부터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이집트와 인도의 신화 또한 맥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감자, 후추, 토마토, 옥수수, 커피 등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주방 식물들도 등장합니다. 꽃처럼 아름답지 않은 이 식물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쓸모를 내세웠다고 하고요. 네, 이 책을 통해서 익숙한 식물들이 지니고 있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디앤루니스 김효선 씨와 식물 세상의 은밀한 지배자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